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사회를 강의하게 된 김덕 선생입니다. 제 오리엔테이션 영상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열심히 빠샤 하면서 했는데,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 검정고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 들으시면서 막 이런 표정으로 강의 듣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재미있게 강의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검정고시 책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 책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책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단원 가보죠. 1단원. 사회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창. 자, 단원 제목이 사회를 바라보는 창인데 첫 번째 챕터는 뭐냐면 개인의 이해입니다. 개인의 이해. 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사회에는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사회는 개인들이 들어가서 살죠.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먼저 목적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얘기가 바로 나죠, 나. 나입니다, 나. 우리가 보통 요거를 한자로 하면 자아 그러죠. 자, 스스로 자자에 나자, 나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의미는 사실 나 혼자 살 때는 나를 딱히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하고 살 때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라는 이유를 쓰죠. 거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나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구성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키, 몸무게, 외모. 그죠? 저도 키가 크고 싶었어요. 몸무게도 작고 싶었고요. 잘생기고 싶었다고요. 저도. 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 이게 접니다. 이렇게 태어났고 약간 퉁퉁한 몸집에 살을 빼려고 늘 애는 쓰지만 잘 못 봐주고 있고요. 안경을 써서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랑 결혼을 했고, 저희 두 녀석의 악동 같은 아들내미 둘과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소심한 가장, 이게 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수원 쪽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이시대 교육에서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수생 종합반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이게 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구성을 보시면 키, 몸무게, 외모 이런 것도 있고 가족, 소속 집단, 지역사회, 그 다음에 저의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나의 구성 요소쯤 되겠죠. 그래서 좀 나눠보면 거기 나의 종류에 일단 주체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주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인공이요. 영화에서 보면 영어로 하면은 서브젝트죠. 영어로 하면 서브젝트.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도 여기 수업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씻으러 나오면서 거울을 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다죠. 이만하면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 대부분 남자들은요,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얼굴에 만족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자분들은 저희 아내를 보면 항상 굉장히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살도 많이 빼서 거의 아가씨 때 애를 둘을 낳고 살고 있는데도 아가씨 때 몸무게는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항상 자기 얼굴을 보면서 살쪘어! 이렇게 외칩니다. 저를 보고서 너는 언제 뺄 거니? 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책을 보시면 주체로서의 자아는 나죠, 나. 내가 주인공, 내가 메인.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 자기의 행동과 적응을 통제하는 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형성된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요게 이제 주체로서의 자아가 요거를 본인이 잘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굉장히 확립돼 있다. 요렇게 얘기하죠. 요걸 이제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상으로서의 자아. 어이구, 떨어뜨릴 뻔했어요.
대상으로서의 자아는 뭐냐면 이 주체로서의 자아는 내가 보는 내 모습 정도 되는 거고, 대상으로서의 자아는 남이 보는 내 모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 보면 되게 어려운 말들도 나왔죠.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동그라미 하실 거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만 이 카메라 너머에 저희 PD님이 열심히 카메라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 PD님이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올 것이고, 안 따라오네? 이렇게 좀 더 가면 이렇게 따라올 것이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따라오겠죠. 혼자서 이렇게 하면 강의 못 찍죠. 그렇죠? 여러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강의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아침에 부모님이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과 저도 여러 사람에게 되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 이게 이제 거기서 대상으로서의 자아죠. 우리가 주체, 대상으로서의 자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 두 개를 쌍으로 하기 위해서 객체로서의 자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대상,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요게 얘가 나, I'm subject, 이게 대상, 오브젝트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으로서 이제 남이 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보는 모습, 남이 보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자, 아까 전에 저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딱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누구?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여러분, 보통 잠깐만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스스로 소개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소개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소개해보면 저는 김석이라는 선생님이고 사람이고, 직업은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수원이고, 저희 아내와 두 남자 꼬맹이 자녀를 두고 있고, 강아지 한 마리를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뭐하고죠. 그러니까 나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보통 나를 소개할 때 자신의 얘기는 잘 안 하고요. 타인과의 관계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어디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자아 정체성의 주요 내용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나의 자연스러운 가치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아에 대한 통합된 생각이나 태도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개인의 특성과 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개인의 특성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퍼스널리티,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개인의 인성과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와? 개인의 퍼스널리티, 인성과 플러스 여러분이 겪으시는, 제가 겪는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의 능력, 성격, 가치관, 인생 목표 등이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자아 정체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타인과 구분되는 나의 모습, 이게 자아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강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알아야 한다. 개인적인 나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때 자아 정체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봅시다. 자아 정체성의 기능을 잠깐 볼까요? 자, 자아 정체성의 기능을 잠깐 보십시다. 거기 자아 정체성의
자, 이렇게 봅시다. 자아 정체성의 기능을 보시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말이 전 뭔 말인지 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쓴 책인데도 자신에 대한 신념이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정되게 통합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나를 안다. 내가 누구다를 정확하게 안다는 건 요 얘기가 됩니다.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다.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라는 거 우리는 보통 두 글자로 줄여서 신념 이렇게 얘기하죠. 신념. 그래서 이 신념과 이 삶의 기준과 신념이 자신의 뭐를 만들었고 나의 과거를 만들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올해 이제 40살이 넘었습니다. 어려 보이죠? 예, 제가 올해 40살이 넘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잠깐 돈을 되게 잘 번 적이 있었어요. 예, 돈을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30살 초반에 저는 되게 오만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젊어서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콧대가 하늘을 찔렀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인생을 겪어보시고 거기서 실패해 보신 많은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이 저에게 막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야, 니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사람 막대하면 안 된다고 니 막대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전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 죽겠는데 정말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분은 얼마 버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 버는데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8년, 6년, 7년이 지나 그러고서 아주 보기 좋게 그 다음 몇 년 후서부터 쪼로록 망해가지고 네 되게 힘들게 몇 년을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막대했을까요? 과거에 그게 저의 삶의 기준과 신념이었으니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짱. 이게 저의 삶의 기준과 신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게 제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제가 좀 좀 창피하지만 좀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 네 그게 모여서 현재의 저를 만들죠. 제가 그래서 진짜 한 5, 6년 있다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짜그라들고서 개인적으로 뭐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있다가 진짜 깨달았죠. 아, 이게 정말 내가 정말 막 살았구나. 막했구나.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그 조언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많이 다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그분들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때 진짜 진심으로 제가 그 시절에 너무 철없었던 시절에 제가 정말 참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참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교만했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 일일이 와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죄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그 분들이 제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는지 또 저를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좋은 자리가 생기면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러셔서 옛날만큼 그렇게 완전 잘 벌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되게 힘들었을 때에 비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지금의 저를 만들죠. 그래서 느껴요. 아, 사람은 진짜 겸손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몇 년 후에 저의 뭘 만들어 가겠죠? 미래를 만들어 가겠죠. 결국에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삶과 가정, 사회, 국가에도 이 자아 정체성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 자아 정체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심하게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히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의 중요성 여기 보시면 개인으로서는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명확해야 자신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반성도 합니다. 이게 명확해야 반성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명확할 때 자신이 지나온 삶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내가 지나왔던 삶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뭐요? 자아 성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100% 올바른 길만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올바른 길만 가는 인간 따윈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왔던 길에 대해서 항상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되게 충고랍시고 되게 하게 하는 옛날에는 뭐라 불렀더라? 뭐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려나? 꼰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크게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갈 수 있는 자아 성찰,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해 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아 성찰이라는 건 사실 자아 정체성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자신의 삶의 기준에 비추어서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하죠. 자, 예를 들면 봉사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면 봉사단체 같은 데 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봉사단체까지는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유니세프에다가 매달 3만 원씩 결연 아동 해가지고 기부하는 건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정말 담배 몇 갑 안 피면 되는 거고 술 한 잔 안 하면 그 3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계좌이체를 해놨어요. 적어도 제가 후원하는 친구가 성인이 돼갖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제가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사람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을 봅시다. 좀 거기 별표돼 있네요.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어야 집단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의 확립의 필요성도 여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 거기 있는 제목들이죠. 기억, 삶의 주인은 나다, 나를 존중. 여러분 자살을 왜 할까요? 자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살이나 애정결핍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주요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결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밑에 개념 다지기 한번 볼까요? 자신에 대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념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념 다지기 2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체로서의 자아는 나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대상으로서의 자아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반성하는 행위를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아 정체성의 형성 방법은 스스로 관찰자가 돼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혼자만 보면 안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 특히 부모님의 조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후회하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변을 너무 의식하거나 주어진 환경에 얽매이지 마라.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신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여기 팔랑귀가 되는 거죠. 팔랑귀.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절대 주식은 안 하거든요. 주식을 안 하는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수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주식을 안 해요. 옛날엔 잠깐 했다가 돈을 번 적도 있고 까먹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이므로
이때 형성된 자아 정체성이 미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네, 되게 중요하죠. 청소년기 때는요,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많이 받고 친구들에게서 영향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보통 뭐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참 큰일 나는 시기,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안 되는 시기도 언제고 보통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되게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기도 사실은 청소년기겠죠. 이제 봅시다. 자아 정체성을 향상을 위한 노력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사회적 관계가 나옵니다. 자, 사회적 관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사회화예요.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초를 잠깐 보실래요? 거기 사회화는 한 개인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생활 방식, 문화를 학습하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 자, 됐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화는 앞으로 보시다 보면 무슨 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화? 세계화 뭐 이런 거. 무슨 화라는 단어는요. 뭐뭐 ing입니다. 네? 뭐라고요? ing. 여러분들 ing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 중. 이게 ing예요. 이게 ing. 자,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건 뭐뭐화 하면은 항상 ing 개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목표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뭐화 할 때. 그러니까 사회화하면 이게 보통 사회화하면 이 물결무늬 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거. 다시 그래서 사회화를 정리해보면 개인이 어디에? 사회에 뭐 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ing라 그랬죠? 적응하는 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화입니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중. 그럼 왜 적응 완료 이게 적응 빨래 끝처럼 적응 끝 이게 아니라 왜 계속 적응하는 걸까요? 적응 중일까요? 간단합니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니까요. 개인도 변하고. 그러니까 왜 개인이 계속 사회에 적응하냐? 개인의 변화가 있죠? 그죠? 10년 전에 제 모습, 그때도 물론 강사였습니다만 20년 전에 제 모습 대학생이었죠. 그럼 벌써 20년 슬프다. 자, 예. 30년 전에 제 모습은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이 같나요? 그렇죠.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검정고시 시험을 보셔가지고 고졸 그 졸업 자격을 따시면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가면 또 변하죠. 그리고 모두 변해요? 사회가 변화합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사회가 쪼쪼작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은 죽을 때까지 적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적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자, 요게 사회화고 거기 사회화의 측면을 보시면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자아를 형성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적응하는 거잖아요. 뭘로 적응시키는 거야? 사회는 개인한테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시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거죠. 개인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아 정체성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회화 기관이 있는데요. 사회화 기관. 자, 슝슝. 우리 책에는 1차 사회화 기관하고 2차 사회화 기관만 났네요. 자, 1차 사회화 기관이 있고 2차 사회화 기관이 있습니다. 자, 1차 사회화 기관은 우리가 보통 여기 책에 보시면은 혈연이나 자연 발생적 이거 중요한 건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얘네를 전인격적 관계 이렇게 책에 나오거든요. 보통 설명을 때 문제나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전인격적 관계라는 문제를 단어를 보시고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인격적 관계라는 건 목적이 없는 관계예요. 목적이 없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아들내미들과 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무슨 목적을 갖고 낳으셨어요? 아니죠. 저도 저희 아들내미들을 무슨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들 두 녀석이 있는데 매일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매일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뭐 다 부셔요. 강아지 괴롭히고 막.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되려고 저러나 싶겠지만 뭘 되게 하려고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목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가장 기본적인 건 가족이죠.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친족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첫 글자만 따볼까요? 가친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좀 체크하실 거는 또래 집단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또래 집단은 학교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학교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나이 또래에 또래라는 표현 자체에서 같은 나이 또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래 집단이라는 표현은 같은 나이 또래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지역에서 자라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친구가 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같은 지역에서 같이 자라면서 친구가 된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확실한 직관적으로 확실히 이해되는 표현은 거시기 친구. 여기 나름 인강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나중에 욕할까봐 정확한 평지 못하겠지만 아시겠죠? 거시기? 응? 거시기 친구. 이 정도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거시기 친구. 요게 딱 그 또래 집단의 의미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회학계에서는요, 이거를 또래 집단이라고 번역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또래 집단이란 번역을 안 하고 플레이그룹 해서 놀이 집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친또 다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2차 사회학 기관은 뭘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2차 사회학 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친또 빼고 나머지 애들 쉽죠? 이거 뭐 거기 보시면 학교, 정당, 직장, 대중매체 이렇게 외우시는데 외우지 마세요. 뭐만 외우시면 돼요. 1차 사회학 기관이 가족, 친족, 또래 집단, 가친또. 그 다음에 2차 사회학 기관은 나머지. 끝. 쉽죠? 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애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단적 관계 이럽니다. 그러니까 수단적 관계라는 건 얘가 목적이 없다 그랬죠?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게 만난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하고 제가 만났어요. 예를 들면 뭐 오프라인 강의를 합시다.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온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돈을 내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왜? 검정고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죠. 그죠? 검정고시 시험을 잘 보려는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요, 돈 벌려고요. 저희 애들 열심히 먹여 살려야죠. 요즘에 강아지가 돈을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자, 목적이 있죠.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거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 자, 보세요. 원래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보통 우리가 5가지로 나오는데 협동은 저 보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협동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 합니다. 협동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협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 경기 할 때, 축구 경기 할 때 미드필더는 공격수한테 패스하고요, 수비수는 막고요, 이런 거 하죠. 각자 자기 역할에서 자기 일을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요게 협동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은요, 한 집단이라기보다는 같은 집단, 이게 더 낫겠네요.
같은 목표를 같은 집단이, 예, 경쟁은 쓰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강의 들으신 분들 멍 때리고 있지 않죠? 쓰세요. 쓰고 계세요. 필기하세요. 제가 쓰는 거 쓰세요. 자, 적자 생존이라 그랬어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자, 저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반응을 볼 수 없으니까 좀 슬프네요. 자,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뭐한 애들? 다른 집단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경기를 하는데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어요. 농구든 축구든. 이 두 집단은 어떤 걸 목표로 갖고 있죠? 둘 다 목표는 이기는 거죠. 이 win! 이게 목표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는 이기면 하나는 지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집단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과 요 바로 다음에 나올 갈등이 갈라져요. 갈등도 똑같아요. 같은 목표의 다른 집단인데, 자, 싸움이 납니다. 근데 경쟁은요, 규칙이 있어요. 자, 한글로 쓸게요. 뭐요? 싸우긴 싸우는데 규칙을 가지고 싸워. 이러면 뭐고요? 경쟁이고요. 싸우는데 규칙 따위 말이나 줘. 이렇게 해서, 예, 규칙 따위 필요 없어. 이거는 뭐다? 네, 이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쉽죠? 쉽죠? 같은 목표 다른 집단인데, 예, 규칙이 있고요. 규칙이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경쟁 같은 경우 맨 처음엔 규칙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싸움이잖아요. 싸우다 보면 좀 격렬해지거든요. 네? 격렬해지다 보니까 네, 규칙 따위 필요 없이 빠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쟁이 뭘로? 갈등으로 바뀌기도 하고, 좀 크게 보면 경쟁이라는 개념이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등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예,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면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교환은 뭐예요? 교환은, 예, 자, 교환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 왜? 자, 여러분 저에게 뭘 주셨죠? 자, 김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다는 건 책을 사셨다는 얘기니까요. 자, 여러분은 저에게 책을 사심으로써 뭘 주시고요? 네, 금전적인 이익을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뭘 제공해요? 강의를 제공해요. 이게 뭡니까? 교환이요. 이게 교환입니다. 자, 교환의 되게 중요한 점은 저도 뭐가 생겨야 되고, 교환은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익이 생겨야 되고요. 여러분도 강의를 들음으로써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상호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교환은 뭐가 안 생기면, 서로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사회적 그 강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죠. 굴복시켜 버리는 거죠. 뭐 폭력을 통한 굴복, 강제력, 그러니까 폭력을 통한 굴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압력과 권위를 통한 굴복도 있을 수 있죠. 보통 이게 뭐 그 부당한 권위에 의해서 굴복시킬 때 우리가 그런 걸 부정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인간 존중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생각 넓히기 잠깐 보시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협동하고 경쟁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협동하고 경쟁은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경쟁은 다른 집단, 그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요. 그래서 갈등하고 구별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규칙을 지키면 갈등, 규칙이 있으면 경쟁.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지위, 역할 갈등 나왔네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지위는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심플하게 정리합시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지위는, 이게 차라리 영어 표현이 더 쉬워서, 소셜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글씨 잘 보이려나? 개인이 가지는 위치입니다. 이게 지위예요. 사회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위치, 이게 지위입니다. 역할은 그 위치에서 여기요. 요게 역할 뭐요? 중요한 건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 한 거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뭐 하는 행동? 기대하는 행동이요. 기대하는 행동.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 나왔네요. 실제로 요거 좀만 몇 개 더 해봅시다.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 위치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역할 행동 혹은 역할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가 역할이 기대하는 거고요. 역할 행동이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보상, 상이 주어진다면 그건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역할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 갈등. 그래서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긴장이나 갈등.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사회문화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은 읽어봅시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거기 지속 가능한 발전도 있고요. 공존 방안들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은 자연하고 영향을 많이 주고받으니까요. 자연 속에서 잘 살아야겠죠.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엔 이제 개인을 했으니까 나 했으니까 이번엔 사회 쪽 얘기해야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